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얼마 전 대목 같은 연휴가 지났는데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행사나 모임을 가질 때는 집에서보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외식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경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섰죠. 결국 15년 만에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백종원 대표와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방송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 쿡방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백종원 대표가 빠지지 않았던 거죠. 방송과 미디어에서 그동안 쌓아온 백종원 대표의 영향력 그리고 제작 환경의 한계,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름을 대비해 다이어트 도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이어트 대표 음식, 단백질 대명사, 계란. 이어지는 팩트체크 시간에서 이 계란에 대한 모든 사실 팩트체크해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YTN 라디오 열린 라디오 미디어 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네.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5년 만에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TV만 틀면 보이는 분 중 하나가 백종원 대표였거든요. 방송 미디어 업계에서 이 쿡방의 시대를 연 인물이 백종원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먹방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디 영어 사전에도 등재될 정도로 이제 뭔가 일반 명사화 됐었는데 그게 이제 버전업된 개념이 또 이제 쿡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쿡방은 사실은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든 인물이 백종원 씨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맞아요. 그 자체가 거의 장르였죠.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렇게 연 어떤 뭐랄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새로운 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대표 명사가 됐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대중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제 위기다라고 하는 어떤 어제 또 무슨 기자회견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출연을 하셨잖아요. 예, 백종원 대표 이름을 건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원 대표가 이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화돼서 대충만 아마 그분이 한 2010년 그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마리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 이제 예능인데 아주 포맷도 새롭고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랄까 대중이 좀 이렇게 접하던 연예인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굉장히 정감 있는 말투,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제가 대충만 꼽아봐도 거의 한 20개 프로그램 정도 아마 호스트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체가 장르고 브랜드고 그렇게 됐었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한 방에 또 이런저런 또 일들이 또 벌어지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180도 달라졌죠. 최근 유튜브나 SNS를 보면 백종원 대표를 저격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비판을 넘어서서 혐오나 비난 수준으로 보이기도 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약간 뭐랄까 대중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 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모든 게 또 유튜브로 이렇게 수렴되기도 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대중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릭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게 용서되고 그런 건데 네.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이런 것들도 클릭을 받지만 반대로 이분이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그 콘텐츠들을 일부러 만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만들면 또 대중이 또 그걸 또 소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는 혐오가 돈이 되는 어떤 미디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톡톡이 지금 이제 어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 근데 또 동시에 또 부정적인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대중성을 타고 다시 또 이렇게 뭐 소화가 되는 어떤 그런 뭔가 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 미디어 환경을 보면 백종원 대표 이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제작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저도 아까 오전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와 미디어 콘텐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뭔가 이렇게 끌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뭔가 주목을 받기는 쉽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연예인이 됐든 셀럽이 됐든 아주 뭐랄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한 1편, 2편, 3편 정도는 이렇게 인기를 끌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뭐랄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서 뭔가 포맷화되지 못하는 어떤 미디어 환경이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뭐든지 간에 뭐 파일럿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편, 2편, 3편에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그래 놓으니까 제작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급해가지고 뭔가 누구 한 명이 꼭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게 참 뭐랄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깝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인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미디어 제작 업계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랄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조금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사례도 뭐 얘기하고 막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료 이것저것 뒤져보면 해외에서 보던 게 갑자기 어느 날 한국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포맷에 대한 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맷을 만드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어떤 특정한 형식 뭐 이런 뭐 메타 언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뭔가 그 포맷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게 홍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물론 이렇게 조금 쉽게 어쨌든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제는 K 콘텐츠의 어떤 자부심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오랫동안 고민해서 인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포맷 형식 그거 자체를 좀 고민을 해야 저희가 K 콘텐츠 그럼 막 1년, 2년, 3년 막 콘텐츠 뭐 이렇게 수출 막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게 약간 뭐랄까 자부심 플러스 자존심, 욕심 이런 것들 좀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내려는 의지 내지 아이디어 고갈이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해외의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해외에서 쿡방 같은 요리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면은 어떤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나요?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외국에서 좀 이렇게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회의도 하고 그 분위기를 약간 간접적으로만 좀 느껴봤는데 인물을 하나를 설정하고 뭔가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셰프가 있다. 근데 그 셰프가 어떠한 역경을 뭐 이렇게 다 딛고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무슨 스토리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인물이 바뀌어도 그대로 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맷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영석 PD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 포맷 개발에 좀 이렇게 특화된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셀럽이나 연예인을 이렇게 모시고 해외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예능을 찍고 이거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모시고 데리고 가서 해외에다 식당을 열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그 포맷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이렇게 양산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BBC의 뭐 마스터 셰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사안으로만 보면 어디서도 보기 힘든 포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호주에서도 수입하고 뭐 이런 거라서 아니면 아예 그냥 어떤 그룹
어떤 뭐 기업 뭐 이런 데랑 같이 이렇게 좀 조인을 해서 뭔가 스폰서로 삼아서 뭔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트렌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번에 터진 백종원 대표의 논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약간 저희 쪽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위험해 보인다. 그분의 원래 직업이 이제 가맹점 뭐 이렇게 모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식 사업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분이 등장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상의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광고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앞광고, 뒷광고, 뭐 간접 광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뭐 법상으로는 광고라고 이렇게 정의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떤 광고의 기능, 광고의 역할 이런 걸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업에 뭔가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방송사에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약간 방송사의 게으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뭐랄까 약간 이게 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링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쌓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번에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원산지 표기 뭐 허위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이게 약간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약간 좀 걸리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게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이렇게 된 어떤 상황에서는 뭐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본인 잘못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방송사나 이런 분위기, 그다음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요번에 이런 처음 보는 어떤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방송 미디어 전반에서 인물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어떤 다른 전략, 말씀하신 포맷을 새롭게 개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시시각각 변하는지라 모니터링한 시점과 현재 상황이 다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모니터 기간의 최신 상황은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날 오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4월 30일 이재명 후보의 통합선대위가 출범한 것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아직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는 특정 후보를 유독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네, 지금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각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인데요. 어떤 부분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 중 3명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뉴스파이팅에서 직접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4월 21일에는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3일에는 홍준표 후보가 각각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니터링 기간 전후로 김문수 후보만이 뉴스파이팅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에서는 김문수 후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는 금요일 코너 뉴스파전의 패널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의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현재 이 불행한 사태는 결국 한동훈 후보가 초래했다라거나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본심은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속은 환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이라는 등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일회성 출연의 인터뷰가 아니라 고정 패널이라는 점인데요. 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한다는 뉴스파전 코너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특정 당도 아니고 특정 후보 한 명만을 대변하는 발언이 이어진다는 것이 코너의 객관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며 더욱 문제가 됐는데요.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코너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 후보 자리를 양보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질문이라며 확고하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네. 이는 전반적인 시사 정국을 분석하고 전망해야 하는 코너 패널로서는 지양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특정 후보의 캠프에 몸담은 상황에서 다른 가정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이 경우 진행자가 다른 의견의 입장을 전하며 진행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5일 KBS 일라디오에 출연한 신조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전당대회 직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지금의 행보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과 국민 상대로 약간의 속임수를 썼던 것 같다. 네. 핑계를 이런 식으로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진행자는 당내에서 이런 기류가 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철저하게 김문수 후보만을 지지하는 패널의 발언만 늘려줬기에 프로그램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프로그램 중립성에 의문이 생긴 만큼 네. 다양한 의견을 들려줄 수 있는 패널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진행자도 한덕수 대행을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라거나 국민의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한덕수 대행을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보세요 등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일 정치펀치 코너의 패널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한덕수 전 총리가 나와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요. 함께 출연한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한덕수 전 총리가 땀 하나도 안 흘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다.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당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뉴스 파이팅만 듣다 보면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경쟁 상대가 될 가치가 없는 인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덕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 및 중진이 김문수 후보를 향해 신속한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 역시 팽팽했고요. 다수의 의견이 빠졌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의 부재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독 뉴스 파이팅에서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만 나왔다는 것은 전반적인 패널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 계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10가지입니다. 계란은 사실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인데 이 계란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재료다 보니까 설왕설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는 계란이 위험하다고 하고요. 어떤 정보는 또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요. 과유불급이죠.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짚어볼 내용. 계란은 심장에 나쁘다입니다.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거든요. 사실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식약처의 식품 영양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계란 100g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303mg 정도입니다. 근데 이 계란 규격 중에서 가장 큰 왕란, 이게 68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란 왕란 하나의 기준으로 변환을 하면, 네. 계란 왕란 한 개를 먹었을 때 섭취하게 되는 콜레스테롤은 206mg 정도입니다. 일일 영양 섭취 기준의 68.75% 정도, 적진 않은 양이죠. 네. 그리고 오징어 21mg, 흰다리새우 37mg, 삼겹살 70mg, 명란젓 245mg 등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식재료 가운데서도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게 계란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계란, 새우 같은 식품들은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예. 2015년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 DGAC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은 계란 같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존 광고를 뒤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루 300mg 정도로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는 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란의 영양과 관련해서도 속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흰색 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 계란 노른자의 색이 진할수록 영양가가 높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껍질이 흰색인 계란이 영양가가 높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계란의 색은 닭의 품종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개 갈색 닭은 갈색 계란을, 흰색 닭은 흰색 계란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색 계란을 선호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길러온 갈색 닭으로 인해서 갈색 계란에 익숙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껍질에 이물질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색깔에 따라서 영양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흰색 계란과 갈색 계란의 영양적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노른자 색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계란 노른자의 색깔은 크산토필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많을수록 더 짙게 보입니다. 알을 낳는 닭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 크산토필 농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크산토필은 시금치, 케일, 이런 녹색 잎채소, 당근, 호박, 이런 노란색 식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흰색 옥수수 사료보다 노란색, 주황색, 적색 이런 것들이 풍부한 식물성 사료를 먹었을 때 노른자색이 진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야외에서 풀 등을 먹고 자란 닭은 옅은 노란색 노른자를 가진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이 크산토필은 비타민 A의 구성 성분이긴 하지만 인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른자의 색깔과 영양소 함량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흰색 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 또 계란 노른자의 색이 진할수록 영양가가 높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사실 아님. 네. 또 마트에 가면 우리가 매대에 다양한 종류의 계란이 진열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동물복지, 유기농, 유정란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계란들은 일반 계란보다 영양이 더 뛰어납니까? 값도 비싸고 특별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더 영양적으로도 뛰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세계 축산 연구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스페인 연구팀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서는 무게와 모양과 관련된 외적 형질은 강화 케이지 사육 시스템에서 생산된 가둬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에서 더 좋았지만 유기농 계란은 껍질이 더 잘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케이지 계란은 흰자의 품질이 더 높았고 노른자 색깔이 더 진했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유기농 계란은 노른자 함량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강화 케이지에서 사육된 암탉의 계란은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더 높았지만 유기농 계란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폴란드 연구진의 논문에서는 유기농으로 사육된 닭의 계란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함량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구진의 연구에선 단백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방목 계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을 하든 유기농으로 키우든 가둬서 키우든 계란의
맛과 영양의 차이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산란계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계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란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계란 껍질에 10자리의 숫자와 알파벳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맨 앞에 4자리는 생산월일을 나타내고요. 생산월일. 예, 그 다음에 영문과 숫자가 섞여 있는 5자리는 생산자 고유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네. 농장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번호가 1부터 4까지로 표시되는데요. 이게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네. 1번은 방사, 그러니까 닭을 풀어서 키우는 것이고요. 2번은 평사, 넓은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는 것이고, 3번은 개선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4번은 닭 한 마리에게 허용되는 공간이 0.05제곱미터인 케이지를 뜻하는데요. 네. 이걸 층층이 높이 쌓아서 닭을 키우는 방식이고요. 이 기존 케이지 방식은 닭한테 허용되는 그 공간이 A4 용지보다도 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네. 그래서 개선 케이지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3번 개선 케이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0.075제곱미터당 한 마리가 살도록 만든 케이지입니다. 네. 유정란, 동물복지, 풀어 키운 닭,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계란은 1번 또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계란의 영양과는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 닭을 키웠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애초에 이 제도는 산란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유럽에서는 우리로 치면 이 4번에 해당하는 배터리 케이지에서 닭을 키우는 게 2012년부터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유정란이 영양이 더 풍부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닭들이 자유롭게 방목지에서 마음껏 햇볕을 쬐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짝짓기를 하고 그렇게 낳은 유정란이니까 아마 우리 몸에도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예, 근데 낭만적이긴 하지만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유정란이 영양가가 더 높다는 과학적인 증명은 없고요. 농진청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영양학적 차이는 없다. 다만 유정란은 사육 농가에서 암탉과 수탉을 같이 풀어 키워서 생산한 계란으로 부화가 가능한 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도 유정란을 먹어도 아무런 이점이 없다. 유정란과 무정란 사이에는 영양학적 차이가 없다. 오늘날 판매되는 대부분의 계란은 무정란이며 수탉은 산란계와 함께 사육되지 않는다. 검란 과정에서 세포 발달이 확인된 유정란은 판매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유정란과 무정란 간의 영양학적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가 알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계란 후라이를 조리하는 온도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계란 프라이를 섭씨 177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하면서 옥시스테롤이라는 유해물질이 생성되고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 국내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보도를 인용한 건데요. 원문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씨 350도, 섭씨 176도인데요. 이런 고온에서 계란을 요리하면 옥시스테롤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원문 보도를 보면 온라인판인데도 출처 링크도 없고 관련 검색을 해봐도 계란을 고온에서 조리하면서 옥시스테롤 형성을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논문들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제조 및 또는 가공 중 고온에 노출되면 다양한 양의 옥시스테롤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이 국내 보도들은 계란을 바삭하게 튀겨내는 것처럼 조리하는 짜장면에 올라가는 계란 프라이를 위험하다고 지목을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미국의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혈액 내 산화 콜레스테롤과 옥시스테롤이 심장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려 사항입니다. 산화 콜레스테롤의 주요 식품 공급원은 튀긴 닭고기, 생선, 감자튀김과 같은 상업적으로 튀긴 음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계란 섭취와 심장병 위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계란 프라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튀긴 음식을 좀 줄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염려가 크시다면 채소를 많이 넣은 계란 오믈렛을 계란 프라이 대신에 해 드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껍질을 깨지 않은, 그러니까 뭐 날계란이나 아니면 삶은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면 폭발합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가 계란 속에 들어있는 물 입자를 진동시켜서 계란 내부에서 끓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계란 껍질에 갇혀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한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계란 내부에서 압력이 계속 높아지다가 펑 터지게 되는 거죠. 계란 1개 정도 터졌다고 전자레인지가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전자레인지 내부가 이 폭발한 계란 잔해로 뒤덮이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네. 마트에서 사온 계란 껍질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묻어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거를 물로 씻는다는 분들도 있고 씻으면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예. 계란을 사왔는데 뭐가 묻어있으면 굉장히 찝찝하죠. 근데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란은 물에 씻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계란 껍데기에 큐티클층이 있는데 이 큐티클층은 미생물의 침입을 막고 수분 증발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란을 물에 씻으면 큐티클층이 사라지게 돼서 깨끗하게 오래 보관하려고 물로 씻었는데 오히려 계란이 빨리 상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군요. 예. 종이 포장 형태로 이 계란을 보관을 하면 냉장고 안에 음식 냄새가 계란 내부로 흡수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계란은 이 보관 과정에서 계란 안에 공기가 드나드는 공간인 기실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는데 계란 안에 빈 공간이 많다는 것은 보관 기간이 길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 계란을 흔들었을 때 출렁거리거나 물에 담갔을 때 뜨면 오래됐다고 판단하는데 네. 이게 다 이 기실에 공기가 들어있는 원리를 활용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기실을 통한 수분 증발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란의 이상적인 보관 조건은 온도 섭씨 2도 그리고 상태 습도 80% 이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계란은 온도 변화가 자주 생기는 냉장고 문보다는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더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가서 냉장고 문 안쪽으로 계란을 옮겨놔야겠습니다. 네, 계란에 대한 상식들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체커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스파이스 걸스의 비바 포에버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